올해 7월 3일 너튜브 구독자 수 약 400만 명을 보유한 가수 아이유 씨가 올린 한 영상. 당시 영상은 진짜 갓 지은 갓이유다 라며 인터넷에서 대화제가 됐는데요. 브이로그 같은요? 그냥 매번 어떤 올리던 영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요. 네. 아, 피곤하네요. 당시 나이 만 8세, 2010년 충남 서산시 부성면 강당리에서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광고를 한 겁니다. 실종 아동 찾기 광고를 뒤에다가 영상 맨 마지막에 저걸 넣은 거예요. 평소에 본인 너튜브에 광고는 전혀 안 올린다는 아이유 씨가 세상에. 유일하게 올린 이 광고. 아이유 씨가 이 광고를 올리게 된 이유는 뭐였느냐?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며 먼저 직접 아동 관련 기관에 문의한 뒤 본인의 너튜브 영상에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광고를 올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공개된 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아이유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요. 4일 만에 무려 약 55만 뷰를 기록하며 대화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김일영 군이 가족의 품에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러면 55만 분이 보신 거 아니에요? 이게 저게 많이 보는 영상에다 올렸다는 거는 저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고 그리고 그 실종 아동 광고가 갑자기 확 튀어나왔어요. 맞아요. 막 몰입하고 있는데 딱 떠가지고 더 볼 수밖에 없게끔 배를 했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광고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2013년 5월 29일 미국 메인주 리밍턴의 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계셨거든요.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사라진 뒤 행방불명된 70대 치매 노인 로버트 맥도널을 애타게 찾는 가족의 실종 신고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치매 어르신이면 걱정이 두 배죠. 얼마나 또 자식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실종된 치매 노인 맥도널을 찾기 위해 지역 경찰서, 소방서에서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디서도 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실종 14시간 뒤인 새벽 6시경 소방서에서는 수색 구조 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메인주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는 실종 노인 찾기 긴급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연결 전 리포터 칼 코스는 리밍턴의 한 거리에 나가 맥도널 실종 소식을 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깐만. 뒤에 계신 거 아니야? 잠깐만. 저분 아니야? 여러분 뭔가 느끼셨습니까? 느꼈어. 지금 리포팅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야. 그죠? 흰 셔츠와 청바지. 그러니까 일단 인상착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야? 리포터 뒤로 지나간 노인이 바로 실종 노인 찾기 방송의 주인공인 로버트 맥도너였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와. 실종된 노인의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있던 리포터 칼 코스가 매 눈으로 길을 지나던 노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했고요. 그가 실종된 노인 맥도너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와, 어떻게 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난 진짜. 맞죠. 와. 자, 그리고 이후에 긴급 편성됐던 실종 노인 찾기 방송은요. Well, sometimes timing is everything, Aaron and Shannon, and good news and a happy ending right now. The gentleman just kind of walked up behind us, and he identified himself as Bob McDonough. Of course, wardens say he has dementia here, and he's been missing for the last 16 hours. But as you can see, members of the 맥도너를 찾는 내용이 아니라 16시간 동안 실종된 노인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으로 대신 전해졌습니다. 야, 이게 기적이다 이거 진짜. 네, 저희도 뭐 사실 살면서 실종자 전단이나 광고를 무심코 지나가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눈여겨보고 기억을 또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10월 실종된 지 2년 만에 마침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온 60대 여성 제럴린 라르게이.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며 미국 전역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아까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는데 이걸 왜 슬퍼하신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럴딘의 이야기는 2013년 7월 그녀가 여행을 떠나며 시작됐습니다.
평소 제럴딘의 버킷리스트에 꼭 도전하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에팔레치아 트레일 완주하기. 참고로 에팔레치아 트레일은 미국 조지아 북부에 위치한 트레킹 코스인데요. 무려 3,500km로 소위 목숨 걸고 도전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팔레치아 트레일로 향했고요. 고된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힘겨운 하이킹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고만 그녀. 여보, 난 지금 길을 잃었어요. 경찰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럴드는 남편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깊은 산속이라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죠. 안 잡힐 수 있지. 아유, 어떡해. 아유. 제럴딘이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시각, 한편 남편 조지는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대규모 경찰 수색대와 소방대원들은 제럴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열흘간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제럴딘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아내 제럴딘이 실종된 채로 반년, 1년,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2015년 10월에 마침내 제럴딘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텐트 속에서 유해로 발견된 것입니다. 아유, 슬프네요, 진짜. 그런데 그녀의 유해 곁에서 조지, 이걸 꼭 읽어줘 라는 메시지와 사랑한다는 의미의 XOXO가 적힌 노트가 발견됐는데요. 내 시신을 발견하셨다면 남편 조지와 딸 캐리에게 연락해 주세요. 몇 년이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꼭 선의를 베풀어 주세요.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 도저히 답이 없다, 가망이 없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메모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럴딘의 핸드폰에서는요. 여보, 나는 지금 등산로에서 북쪽으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아. 제발 경찰에 연락해 줘. 남편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끝내 전달되지 못한 문자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아내의 다급하고 절박했던 순간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그녀가 떠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보냈을 텐데 이게 그냥 살아서 돌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가슴 아프네요. 기자님들 택배 자주 이용하시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택배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자주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 평소보다 더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는 택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택배 박스를 받은 수많은 이들은요. 이 얼굴, 이 이름 꼭 기억합시다. 택배 박스 옆면 누르면 테이프가 떠요. 그러면 테이프 안 자르고 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소 의아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는데요.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 바로 택배 박스에 붙어있는 호프 테이프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있었어요? 5년 이상 찾지 못한 아동들은 무려 638명. 600명이 넘어요. 장기 실종 아동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래서요, 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2020년 5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이해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실종 아동 찾기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테이프, 호프 테이프를 제작한 겁니다. 호프 테이프를 자세히 보면요. 장기 실종 아동 28인의 실종 당시 모습과 나이 변한 몽타주로 재현한 현재 추정 모습, 그리고 실종 장소, 신체 특징 등의 주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호프 테이프는요. 지난 5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지역 22곳의 총괄 우체국에 비치돼서요. 방문 택배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택배사와도 협력해서요. 인터넷에서 구매한 배송 택배 물품에도 호프 테이프를 부착해 발송했는데요. 이렇게 실종 아동의 소중한 정보를 담은 택배는 무려 약 62만 개가 배송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장기 실종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회적인 어떤 배려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한 아주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특종. 2017년 국내 B사의 아기 물티슈 캡에 의문의 QR코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앱 다운로드 화면이 뜨는데요. 대체 이 앱의 정체가 뭐냐? 바로 경찰청이 만든 안전 드림 앱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질환자의 실종을 대비해서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는 지문 사전 등록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엔 지구대 방문에 직접 지문과 사진을 등록해야 했지만요. 요 안전 드림 앱을 다운로드하면 좀 더 간편하게, 쉽게 지문 또 사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종자 검색과 실종자 신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간편해서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아요.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미아를 발견하기까지 평균 5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지만요. 반면 이 지문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했다면 평균 1시간 이내 미아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해야 되겠네요. 2016년 31%에 그쳤던 지문 사전 등록이 경찰청 홍보, QR코드 캠페인 등으로 매년 참여율이 조금씩 늘어서요. 약 5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팁이네요. 바로 앱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우리 딸도 좀 등록을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로 등록하시기.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린 자녀들은 개월수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니까 주기적으로 사진을 업데이트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문이야 바뀌지 않더라도 사진 정보 같은 거는 꾸준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 우리 아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전 드림 앱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개의 세계 기록 달성, 9분의 무호흡을 기록한 여성. 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숨막히는 도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프리다이빙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 챔피언 나탈리아 몰차노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잠수의 여왕이 그만 물속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자, 2015년 8월 2일 몰차노바는 지중해 포르멘테라 섬 해안에서 다이빙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잠수복을 입고 하강이 용이하도록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뒤 바닷속으로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자, 입수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몰차노바가 물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에 동료들이 입수를 해서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해양경비대와 500m 해저까지 탐지 가능한 잠수 로봇까지 동원돼 수색했지만 끝내 그녀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세계 최고 프리다이버의 실종, 심해로 사라진 프리다이빙 챔피언이라며 대대적으로 몰차노바의 실종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고가 나도 좀 잘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시 단순 사고라고 종결짓지를 못했던 게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던 프리다이빙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몰차노바가 급류에 휘말린 건 아닐까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기사에게는 큰 이변이 없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몰차노바가 위험한 암초 지역에 걸린 건 아닐까였는데 하지만 바다의 암초 사이에 몸이 끼어 나오지 못한 것이라면은 시신이 발견되거나 구조 도중에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당시의 수심은 30에서 40m. 숨을 참고 자명할 수 있는 깊이가 최대 101m나 됐던 그녀에겐 어렵지 않은 코스로요. 몰차노바가 깊은 수심까지 잠수했다가 당황해서 물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의문만 남긴 채 심해로 사라진 잠수의 여왕 몰차노바. 그녀의 아들 알렉세이는 엄마를 바다에 놓아주며 이런 추모의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바닷속에 계실 것 같아요. 바다를 가장 좋아하셨으니까요. 1932년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1935년 하와이에서 미국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하늘에 화려한 기록을 수놓으며 하늘 위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린 미국의 전설의 비행사 어밀리아 에어하트. 1937년 6월 1일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해 항법사 프레드 누난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비행사.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7월 2일 동경 157도, 남이 33도 7분 상공을 비행 중이다. 다음 경유지인 남태평양의 하울랜드 섬으로 향하던 어밀리아. 하지만 그녀는 이 무선을 끝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미 해군의 항공모함 4척의 구축함, 60여 대 비행기 등 2주간의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어떡해. 결국 약 2년 후인 1939년 미 해군은 연료 부족으로 인한 해상 추락사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듬해인 1940년경 어밀리아가 실종된 태평양 인근의 무인도 니쿠마로로에서 어밀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그곳에서 여성용 신발, 화장품 등도 함께 발견되며 정황상 이 유골이 어밀리아의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골을 검사한 박사는 키가 작은 유럽계 남성의 유골이라고 발표하며 다시 논란이 수그러들었죠. 당시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게 한계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기술로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라는 의심도 지금 드는데. 기술로 하면 뭐 정확하죠. DNA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이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뭐야? 그래서 그 유골이 있었다면 현대 기술로 DNA 분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뭐야? 어밀리아가 실종된 지 약 80년 뒤인 2018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은 어밀리아와 99% 유사합니다. 인류학계 권위자인 리처드 얀츠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어밀리아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골이 없었다면서요? 유골은 실종됐지만 다행히 당시 유골의 크기나 특징을 기록한 연구 데이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밀리아의 신체 정보와 니쿠마로로 유골의 데이터를 대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니쿠마로로의 유골이 어밀리아의 심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유력한 추측일 뿐 진실을 풀어줄 유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어밀리아의 실종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 아르헨티나 해군 44명이 탑승한 잠수함 ARA 산후안호가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기지에서 마르델 플라타 기지로 복귀하던 중에요. 남대서양 산호르 해만 부근 해안에서 약 430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30분 해군 본부에 비상사태를 보고한 산후안호. 잠수용 튜브로 물이 들어와 배터리에 합선이 발생했다. 배터리 관련 전기 고장을 보고한 산후안호는 다른 배터리를 활용하겠다며 다시 잠수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산후안호와의 교신이 두절. 그리고 몇 시간 뒤 해군 본부는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수중 음파를 탐지했습니다. 뭐지? 이에 아르헨티나 해군은 사태 파악을 위해 실종된 산후안호 수색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무슨 사고 난 거야? 잠수함인 산후안호에 준비된 산소로 승조원들이 바닷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일주일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무려 18개국에서 산후안호 수색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실종 4일째 되던 날 아르헨티나 국방부의 발표. 산후안호로 추정되는 조난 신호를 7차례 포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찾아갈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후 해당 신호는 산후안호의 조난 신호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골든아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실종자들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잠수함 승조원들의 안전을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런데 산후안호 실종 8일째 아르헨티나 해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탐지된 음파는 잠수함의 폭발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뭐 실종된 승조원들이 살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거 아니에요? 뭐 해저에서 폭발했다고 하면 뭐 거의 그런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산후안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면서 골든아워까지 놓치게 되자
실종된 승조원들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망망대해에서 자취를 감춘 잠수함 산후아노.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계속 산후아노의 수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실종 잠수함 산후아노 잔해 발견.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발데스반도 연안의 907m 해저 협곡에서 산후아노의 선미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어디? 자, 실제 잔해 모습을 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네. 있죠. 잔해는 참혹했던 사고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는 산후아노의 침몰 위치가 해안에서 너무 멀고 수심이 깊기도 하고요. 또 여러 문제가 있어 인양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 유족들은 사실 뭐 차가운 바닷속에 잠든 가족의 유해라도 아니면 뭐 유품이라도 그렇게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우리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 웰링턴에 위치한 한 호수. 경찰은 이 호수에서 낡은 흰색 자동차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 자동차 안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 약 일주일 뒤 경찰 조사 결과 백골 시신의 주인은 바로 1997년 11월 플로리다에서 실종된 40세 남성 윌리엄 몰트였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클럽에 방문한 뒤 여자친구에게 보낸 금방 집에 갈게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실종. 실종된 지 무려 약 22년 만에 엄마의 품에 돌아오게 된 그. 세상 22년 만에. 아유 20년 가족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20년을 보냈을까 진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세월이 꽤 지난 건데 22년 만에 발견이 어떻게 된 거죠?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윌리엄 실종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구피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신 발견 한 달 전인 2019년 8월경 헨리는 우연히 자신이 살던 동네 웰링턴을 구피어스로 살펴보던 중 호수에 있는 게 뭐지? 자동차인가? 자, 호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확대를 해보니 자동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호수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야 저걸 또 어떻게 봤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헨리의 연락을 받은 새 집주인은요. 드론으로 호수에 잠긴 자동차를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야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무려 22년 만에 윌리엄은 그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에선 22년간 실종된 사람을 찾은 구피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차를 발견했어도 뭐 설마 저게 차겠어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연락해준 사람의 노력 덕분에 22년 만에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1997년 6월 14일 일본 미에현 17살 고등학생 야마 유코는 오후 8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친구 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10분 뒤면 도착해. 이따 봐.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유코. 하지만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사라진 유코. 가족들은 사라진 유코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죠. 한편 친구 마이는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유코의 무선 호출기에 자택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코가 실종되고 이틀 뒤 마이의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유코 무선 호출기를 갖고 있다고요? 난 유코란 사람 몰라. 그냥 무선 호출기를 주운 것뿐이야. 아, 호출기를 주었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코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선 호출기는 담보로 받은 거야. 갑자기 말을 번복한 그 전화 속 남성이 의심스러웠던 마이는 그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마이가 경찰과 동행한 걸 눈치챘는지 그 남성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다시 마이에게 연락해서요. 한 버스 정류장에 실종된 유코의 무선 호출기만 두고 사라진 남성.
모든 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지금. 말이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남성은 며칠 뒤 무선 호출기를 잘 돌려받았냐며 또다시 마이에게 연락했는데요. 뭐야? 그런데 이때 경찰이 위치 추적에 성공해 그 의문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남성의 정체는 당시 48세였던 타츠야. 조사 결과 그는 강간, 강도 등의 혐의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그의 강도 수법이 자전거를 탄 여자를 밀친 후 금품을 강탈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유코 그래. 유코도 자전거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수상한 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으로 처음 타츠야를 발견했을 때 타츠야는 유코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야? 수사 도중에는 타츠야의 차 안에서 유코의 모발과 유코의 한자 사전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타츠야의 승합차 좌측 범퍼에는 무언가와 충돌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게다가 유코가 실종된 당일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중인 학생 옆에 승합차가 정차해 있는 걸 봤어요. 타츠야의 승합차와 같은 색, 같은 차종이 실종 직전 유코 주변에서 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타츠야가 범인이라면 유코가 어디 있는지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서를 쥐고 있다니까요. 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시 경찰은 타츠야를 유코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난 범인이 아니에요. 유코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타츠야. 그리고 수사 결과 경찰은 타츠야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타츠야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게 유코 실종 사건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코의 부모님은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유코의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며 이 전단을 나눠주는 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라며 유코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마의 해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어디 있지? 2004년 1월 마라도 남서쪽 55km에서 어선 A호 실종. 2005년 1월 마라도 남서쪽 305km에서 어선 B호 실종. 2005년 12월 마라도 남서쪽 65km에서 어선 C호 실종.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실종된 배 3척의 공통점. 바로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에서 실종이 됐다라는 건데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해경과 해군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를 갖춘 광역 초계기, 구조헬기, 경비함정, 어선 등을 급파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세 척의 어선은 물론 선원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흔적이라도 찾을 만한데. 근데 한국판 버뮤다라고 불릴만 하네 보니까. 네. 보통 어선이 침몰되면 기름기나 그물 같은 잔해, 부유물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실종된 세 척의 어선 모두 부유물은 물론 침몰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을 수색한 해경조차 어선이 침몰하면 반드시 많은 흔적을 남기는데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는 건 해경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배가 꽤 클 텐데 어떻게 저렇게 흔적이 안 나오죠? 마라도 해역이 제2의 버뮤다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버뮤다 해역에는 메탄가스가 분포되어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버뮤다에서 수많은 실종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메탄가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해저에서 갑자기 메탄가스가 분출이 되면 큰 거품 덩어리가 배를 둘러싸는데 이때 물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배가 부력을 상실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어머나. 자, 그런데 2009년 한국해양연구소 소속의 한 박사에 따르면 실종 사고가 난 마라도 해저에도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즉, 메탄가스가 매장된 버뮤다 해역처럼 메탄가스가 있는 마라도에서도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내놨던 겁니다. 아직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 운항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의 서부 자바섬에 사는 16살 소녀 나디아는요. 한 친구로부터 의아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디아 이것 봐. 이 사람 너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친구가 우연히 짹짹이를 보던 중 나디아와 똑 닮은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동일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세가 너무 아닙니다. 똑같아. 근데 거의 뭐 쌍둥이라고 해도 근데 이게 모르는 맞아. 사람 둘 사진이에요, 그러면? 전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둘 사진. 너무 닮았다. 네. 그럴 수가 있지. 이후 나디아는 호기심에 자신과 닮은 나빌라라는 소녀의 SNS 짹짹이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두 사람이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같았던 겁니다. 오호, 뭐야. 쌍둥이잖아. 쌍둥이. 쌍둥이잖아. 근데 이렇게 막 잃어버린 쌍둥이 아니에요? 그거네. 이후에 나빌라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진 나디아는 나빌라의 짹짹이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고요. 자신의 짹짹이에 정말 나에게 쌍둥이가 있을까? 라는 글과 함께 자신과 나빌라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 수사대는요. 우리가 나빌라를 찾아줍시다! 라며 SNS를 샅샅이 수색한 끝에 이번엔 나빌라의 다른 SNS, 별스타그램 계정을 찾아줬고요. 나디아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봤는데요. 읽었나요? 그런데 드디어 나디아의 메시지를 읽고 영상통화까지 하게 된 두 사람. 게다가 키, 몸무게뿐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음료 등 취향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디아에게 각자 부모님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응. 엄마, 혹시 나 쌍둥이였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나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헐. 대박. 그리고 이 두 쌍둥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됐는데요. 어머. 사실 나디아와 나빌라는 세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쌍둥이 중 다른 한 명의 행방은 알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요, 정말 기적 같은 우연으로 16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쌍둥이 자매 나디아와 나빌라는 또 한 명의 다른 쌍둥이 자매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Terus habis itu semoga Nabila 1986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21살의 에드가 라툴립은 안타깝게도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늘 걱정 속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럴 수가. 대체 어디로 간 거니, 에드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던 에드가가 갑자기 사라진 건데요. 경찰 수사 결과 에드가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버스를 탄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머, 어떡해. 한 번도 혼자 멀리 간 적이 없었기에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게다가 또 폭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요. 뭐 떨어지면 어떻게 걱정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죠? 경찰과 가족들은 에드가를 찾기 위해 전단을 배포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희망적인 연락은 오지 아, 않았습니다. 어떡해. 정말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모님은 절망에 빠졌고요. 아픈 아들이 혹여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 진짜 매일매일이 지옥이셨을 것 같아. 아들도 아프니까 더 걱정되지. 보살핌 받아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드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족들의 고통은 깊어갔고요. 그렇게 무려 30년이 흘렀습니다. 어휴. 그런데 2016년 2월의 어느 날 엄마 실비아에게 다급히 걸려온 전화 한 통. 여기 경찰서인데요. 에드가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에드가 씨 찾았어요. 무려 30년 만에 에드가를 찾았다는 전화가 온 겁니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대체 어디에 계시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30년 전 에드가가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날 인근 도시 세인트 캐서린스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그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에드가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도 가족에 대한 기억도 전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던 건데요.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살고 있던 어느 날 기억나. 기억난다고? 내 이름은 에드가 라툴립이고 내가 살던 곳은 온타리오주 키치너야. 아니,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 그래서 에드가의 생활을 돕던 사회복지사는 곧장 에드가 라툴립이라는 이름으로 미해결 실종 사건을 찾아봤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실종자 전단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속 남성이 바로 에드가였죠. 사회복지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요. DNA 대조 작업 결과
에드가와 가족들의 DNA와도 일치. 그렇지. 30년 만에 그토록 찾던 아들을 찾은 부모님은 미안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가족들이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덕분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종된 지 30년 만에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시간만큼, 아니 그 몇 배로 가족 모두가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저 오기자의 1위 후보 기사들을 공개합니다. 자, 중국 쓰촨성의 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 왕밍칭은 늘 승객이 탈 때마다 전단을 건네는데요. 아, 저 혹시 저 이렇게 생긴 사람 보시면 꼭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신의 딸을 찾는다는 전단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왕밍칭은 쓰촨성 청두에서 아내와 함께 과일 장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요. 아, 우리 딸이 어디 갔지? 자, 그가 손님 응대를 하느라 3살 딸 치펑에게 잠깐 눈을 뗀 사이 순식간에 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 곧바로 동네방네 찾아다녔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21년의 세월만 무심히 흘러가 버렸는데요. 21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 혹시 내가 택시를 운전하면 언젠가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곧장 택시 운전사 일을 구한 아이고. 왕밍칭은 택시 후면 창에 실종 당시 어린 딸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담은 대형 포스터를 부착했고요. 또한 승객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명함 크기의 전단을 제작해 택시 내부에 비치. 그러다 보니 이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때 한 화가의 도움으로 현재 성인이 된 딸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도 마련해 SNS에 사연과 이 몽타주까지 올려 같이 널리 퍼지게 됐죠. 그런데 2018년 한 여자가 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잃어버리신 딸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27살의 여성 캉잉이었는데요. 그녀는 SNS를 통해 우연히 실종된 왕밍칭 딸의 현재 모습이 그려진 몽타주를 보게 되었는데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과 똑 닮았다고 느낀 겁니다. 자, DNA 검사 결과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24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딸 치펑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지냈길래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을까? 자,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과일 장사를 하던 쓰촨성 청도 길거리에서 미아가 된 뒤 그녀를 발견하게 된 한 부부. 자,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님의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전국을 돌며 찾아 헤매던 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불과 약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미치겠다, 더 미치겠어. 아유. 3살이었던 딸은 어느새 두 자녀를 둔 엄마가 되어 있었는데요. 하하. 아유. 아, 아빠가 얼마나 진짜 신락 같은 희망 놓지 않고 그냥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빠 왕밍칭은 다시 만난 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가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1988년 10월 중국 직장인 리징즈는 출장 중 다급한 전보 한 통을 받았는데요. 자, 바로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마오인이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리지 않아요? 자,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마오인의 엄마는 회사도 그만두고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등 곳곳을 다니면서요. 제발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아들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적힌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 실종 아동을 찾는 TV 프로그램까지 출연. 정말 아들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아들을 찾지는 못했죠. 자, 그렇게 울분과 통곡 속에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차마 아들이 입었던 옷도 아들이 좋아했던 자전거도 버릴 수 없었던 엄마. 못 버리지.
이 웬일이야? 이게 생리별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엄마 리징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사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건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라며 위로를 하자 엄마 리징즈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 아들을 찾지 못했지만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마음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건데요. 세상. 13년 동안 묵묵히 실종 아동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노력들이 하늘에 닿아 29명의 실종 아동들이 가족과 재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저러기 쉽지 않을 텐데 본인이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저렇게 하셨네. 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실종된 지 무려 32년이 흐른 2020년 5월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 중국 공안은 지난 4월 1980년대 후반 산시성 시안에서 온 아이가 스촨성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라는 제보를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한 남성이 산시성 시안에서 2살 배기 아이를 납치한 뒤 한 부부에게 팔아넘겼던 겁니다. 몸이 그냥 저거. 자,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과 DNA 검사 결과 그는 엄마 리징즈가 32년 전 잃어버린 아들 마오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장장 32년 만에 이뤄진 가족 상봉. 아이고 세상에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 자, 그리고요 엄마 리징즈가 아들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날이 우리나라의 어버이날과 같은 중국의 어머니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며 기뻐했는데요. 수년의 기다림 끝에 성사된 기적 같은 재회. 그 기적을 만든 건 부모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ABC 살인사건,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등 수많은 작품 속에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들과 트릭들을 선보인 추리의 여왕, 에거사 크리스티.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작품은 모르셨을 겁니다. 크리스티 본인조차 풀지 못한 아주 미스터리한 그녀의 미발표 작품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와. 재밌겠다 이거. 그녀의 미발표 추리극은 1926년 12월에 어느 늦은 밤 차를 몰고 집을 나선 여인이 실종되며 시작되는데요. 실종 이틀 후 여인의 집 인근 서리주에서 그녀가 몰고 나갔던 차가 발견. 당시 차는 마치 사고라도 당한 듯 도로를 벗어나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약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이 벌어진 지 11일 후 요크셔주의 한 호텔에서 그녀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들려드린 이 크리스티의 미발표 실종 추리극은 사실 당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즉 슈럽. 도대체 실종된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총출동을 하죠? 자,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11일간의 실종 사건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아가사 크리스티. 진짜? 본인이 겪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티가 발견됐음에도 그녀의 실종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마치 그녀의 작품 속 플롯처럼 미궁에 빠져버렸는데요. 야, 이건 진짜 추리소설이네. 추리소설 작가가 정말 소설처럼 사라져버린 거네요. 그럼 뭐 실종됐다가 나타났는데 왜 미궁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타났잖아요. 그 이후 발견 당시 크리스티는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남편도 또 본인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종 사건은 그녀의 작품처럼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한 자작극은 아닐까요? 자, 알고 보니 크리스티는 발견된 호텔에서 직접 체크인했고요. 그리고 당시 크리스티의 남편이 닐이란 이름의 젊은 비서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크리스티는 자신이 누군지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그녀가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사용한 가명은 테레사 미연, 즉 남편의 내연녀의 성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사람들은 크리스티가 기억상실증이 아니라 마치 추리소설 속 트릭처럼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실종된 척하고 남편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게 만들었다고 추리했는데요. 너무 무섭다. 자, 그리고 그녀의 실종 사건이 크리스티 자작극이라는 또 다른 추리. 1937년에 그녀가 발표한 소설 나일강의 죽음을 보면요.
약혼자를 친구에게 빼앗긴 여인이 두 사람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디테일한 건 좀 다르지만 크리스티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작품을 위해 직접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거다라며 추리가 오가기도 했지만 크리스티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845년 영국의 해군 장교인 존 프랭클린 경이 이끄는 탐험대 프랭클린 함에 에리버스호와 테러호가 템스강에서 출항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북극 항로 개척. 대서양에서 북극을 건너 태평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를 개척한다면 최단 거리로 화물 수송이 가능해지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명 황금 항로 개척을 위해 이미 3번의 북극 탐험 경험이 있던 프랭클린 경과 129명의 선원이 대장정의 길에 오른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대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선원들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북극을 뚫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당시 프랭클린 함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3년치의 식량과 선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급 선박 시설을 갖췄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함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해 7월 26일. 프랭클린 함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해 7월 26일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의 베핀베이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129명의 선원과 함께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어머. 영국 해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 2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내걸고 수색 대원들을 투입하는 등 실종된 프랭클린 함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려 11년에 걸쳐 드넓은 망망대해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실종된 선박도 사람들도 찾지 못한 채 해난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어디로 갔을까?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뭐 그 옛날에는 교신 같은 게 불가능했잖아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실종된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이게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최대 해난 미스터리로 남았던 프랭클린 함 실종 사건이 무려 169년 만인 2014년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캐나다에서 과거 사고 해역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집중 탐색을 벌인 결과 캐나다 킹 윌리엄 인근에서 사라졌던 프랭클린 함의 에리버스호와 테러호의 잔해를 2014년과 2016년에 차례로 발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오. 야, 어디 갔었어? 그대로 있네. 그릇 봐, 그대로 있어. 프랭클린 함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선박 내에서 129명의 유해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 1854년 이미 사건의 미스터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앞서 원주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수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에스키모인들은 킹 윌리엄 섬 인근에서 백인의 배가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고 생존자들이 살기 위해 배를 버리고 얼음 위를 걸어 육지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수색 결과 캐나다 북부의 킹 윌리엄 섬에서 영국 선원 수첩과 메모지를 발견. 그 메모지에는 북극해를 향하던 원정대가 캐나다 근처 빅토리아 해협에서 얼음에 갇히게 됐고 크로지어 대령의 지휘 아래 킹 윌리엄 섬에 상륙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하 30도, 4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에서 저체온증과 굶주림, 여러 질병에 시달리다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던 건데요. 얼마나 죽었을까? 생존해서 돌아온 분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1978년 10월 21일 오후 6시. 영연방항공훈련단 소속의 파일럿 프레데릭 발렌티크가 호주 남부에서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을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을 무렵 베스 해협 상공을 날던 발렌티크의 경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도 없었고요. 레이더에도 그의 비행 신호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니 레이더에 왜 안 잡히지? 그냥 이렇게 뿅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런 거는 이제 외계인 UFO가 납치갔다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그게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일단 발렌티크가 추락했다고 생각한 호주 경찰은 군의 해상 초계기까지 동원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발렌티크의 시신도 그리고 비행기의 잔해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 발렌티크가 관제탑에 보낸 마지막 교신 내용이 공개되며 이 사건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야.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어?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What type of UFO인가 봐. aircraft? I cannot confirm. It's four bright, seems to me like landing lights. The aircraft has just passed over me at least 1,000 feet above. 역대 UFO 증거 영상 중에 제일 충격적이다 이거. 어쨌든 그 이후에 당시 언론들 역시 UFO에게 납치된 파일럿라고 보도 UFO 납치설을 제기했고요. 심지어 그가 실종된 지점 인근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렌티크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1983년 7월 발렌티크와 교신이 끊긴 지점 인근인 플린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 엔진 부품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오 이거 저 비행기? 이 엔진은 발렌티크가 조종했던 경비행기의 엔진과 동일한 기종으로요. 저건 아니었구나. 조사기관은 발렌티크 경비행기의 잔해라고 판단. 그렇게 발렌티크의 실종은 사고사로 마무리됐는데요. 어허. 그리고 2013년 사건을 재조사하던 호주 공군의 발표. 발렌티크는 조종 미숙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 중 회전이 반복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에 빠졌다는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건데요. 추측하자면 발렌티크가 비행기가 180도 회전해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조종하다가 해수면에 비친 자기 비행기의 불빛을 미확인 비행물체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회전으로 엔진이 오작동, 결국 바다에 빠져 추락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아까 되게 담담했거든. 이거 뭐 거꾸로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의문의 무전을 남기고 사라진 발렌티크. 과연 그는 정말로 UFO에 납치된 것이었을까요? 2016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45년 만에 한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도 해결 못한 이 실종 사건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불리는 댄 쿠퍼 사건입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공항에서 워싱턴주 시애틀 터코마 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의 한 승객에게 쪽지를 건네받은 승무원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쪽지의 내용은 바로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 그 승객의 정체는 여객기 납치범 댄 쿠퍼였습니다.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해. 그리고 시애틀 터코마 공항에 여객기를 착륙시킨 뒤 경찰로부터 현금과 낙하산을 전달받은 납치범 쿠퍼. 그 뒤 4명의 조종사와 승무원만을 데리고 멕시코 시티를 향해 다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여객기가 연료 공급을 위해 레노 공항에 착륙했고 이때 무장병력이 여객기 안을 샅샅이 수색. 하지만 이미 납치범 쿠퍼는 돈과 함께 감쪽같이 실종된 뒤였습니다. 아 근데 낙하산 있었으니까 중간에 내렸겠네 그러면. 아, 낙하산이 있다. 네, 낙하산 일부러 그러려고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누구도 심지어 여객기를 뒤따르던 전투기들도 그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왜 못 봤지? 자,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폭풍우가 내리던 깜깜한 밤으로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검은 정장 차림의 쿠퍼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어두우니까. 그 검은 옷이니까. 그렇죠. 밤이면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안 보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수사기관들은 그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 출신의 스카이다이버로 추측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련한 요원이라도 안전장비 없이 정장 차림으로 상공 3,000m에서 낙하를 시도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FBI는 그가 사망했을 확률이 크다고 추측해 낙하 예상 지점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치범 쿠퍼가 실종된 지 9년 뒤인 1980년 콜롬비아강 주변에서 현금 따발을 발견. 그리고 확인한 결과 FBI가 그에게 건넨 지폐 1년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증발한 것처럼 실종된 비행기 납치범. 그는 정말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대로 실패로 끝난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972년 1월 미국 영인 괌 남쪽 탈로 포포강. 설치해두었던 어망을 확인하기 위해 강을 찾은 주민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으아! 당신 누구야? 정체가 뭐야? 시커먼 털이 덥수룩하고 삐쩍 마른 몸에 구부러진 등 마치 짐승 같은 행색을 한 기괴한 모습의 남성과 맞닥뜨린 겁니다. 자, 조사 끝에 밝혀진 그의 충격적인 정체. 그는 무려 28년 전 실종된 일본인 요코이 쇼이치였습니다. 자, 쇼이치는 무려 28년이나 괌의 깊은 숲속의 밀림에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홀로 은밀하게 숨어 살아왔던 건데요. 야, 그럴 수가 있나? 자,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일본이 점령한 괌을 탈환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선 일본의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쇼이치는 일본군으로 참전, 괌에서 미국과 맞서 싸우는데요. 괌이 미군에 점령되며 많은 일본군이 전사한 가운데 그는 깊은 숲속으로 도망쳐 땅굴을 파고 숨었던 겁니다. 아니 1944년부터 숨어 살았다면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바로 1년 만에. 네. 근데 왜 계속 숨어 산 거죠? 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쇼이치는 일본이 패전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발각되면 죽는다는 두려움을 안고 죽은 듯이 숨어 살았던 겁니다. 아유, 그냥 잡히면 죽는다라 생각한 거야. 무조건 숨었구나. 보이면. 자, 쇼이치에게 생존은 전투와 같았습니다. 처음엔 쥐, 뱀, 두꺼비 등을 잡아먹다가 점차 생존 능력이 향상. 직접 통발을 만들어 인근 강에서 물고기를 사냥했고요. 심지어 재단공 경력을 살려서 옷도 만들어 입었는데요. 그는 미군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행동 반경을 최소화해서 엄폐하였는데요. 일단 대나무숲 밑에 땅굴을 파 낮에는 그곳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 쇼이치의 험난한 야생 생활이 시작된 지 8년 뒤인 1952년 그는 우연히 발견한 미군의 전단을 보고 일본이 패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더라는 건데요. 하지만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할 순 없지. 결국 나 홀로 밀림 생활을 선택했던 겁니다. 일제가 얼마나 잔혹했으면은 자기 병사를 세뇌시킨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쇼이치가 무려 28년 만에 귀환하자 일본 언론에서는 이를 28년 만에 발견된 일본군, 살아 돌아온 패잔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온 쇼이치가 한 첫마디. 살아 돌아와 부끄럽습니다. 이게 일본 군국주의라는 괴물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건.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 무려 95년 만에 실마리를 찾은 미 해군 최대 미스터리 실종 사건입니다. 95년이요. 이제 거의 뭐 한 세기로 가는군요. 때는 1921년 3월 25일 승무원 56명을 태운 예인선 코네스토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 목적지인 사모아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사라진 배. 난파 당한 건가요? 자, 해군이 경위 파악을 했을 때는 경유지인 오하우에는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보고를 토대로 하와이의 오아우 섬 인근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 여러 항공기와 60척의 선박 등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가 어딘가 부딪혀 침몰했다면 연료 탱크의 기름이 유출됐을 텐데. 그렇죠. 자, 해군은 기름띠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요. 그 어디에서도 배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귀신처럼 흔적 하나 없이 증발해버린 코네스토가. 결국 1921년 6월 30일 미 정부는 수색을 포기, 실종 선언을 하면서 코네스토가 실종 사건은 미 해군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겁니다. 배가 침몰을 해도 반드시 물 위에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름 띈 거고 구명조끼만은 반드시 물 위에 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
증발해버린 거예요? 2009년 오래된 난파선들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 바다에서 수중 음파 탐지 중 정체불명 난파선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중 탐사를 한 결과 이 난파선이 코네스토가의 잔해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인근 해역을 수색했고요. 2016년에 드디어 예인선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겁니다. 무슨 세월을 화단처럼 저렇게 다 자리를 해버렸네. 되게 살지 않아요? 배 형태가? 아니 그리고 너무 그대로 내려왔는데 기울지도 않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배가 하와이 인근이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얼마나 길어 저 거리가. 뭔 소리야 이게? 하와이엔 들렀다면서요? 오아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었죠. 근데 다시 샌프란으로 오는 예정이 아니었잖아요. 사모안가로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코네스토가가 경유진 하와이의 오아후에 도착했다는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이, 뭐야. 미 해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끝내 코네스토가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95년 뒤 하와이가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요. 코네스토가가 강풍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조난당한 거면 이제 구조 신호를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본토와도 더 가까운데요. 근데 왜 또 그건 안 보냈지? 50km면 진짜 인근인데. 과연 그날 그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산업혁명 이후인 19세기 말 해외 무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영국. 배 운항 횟수가 많아지며 해상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자 영국 정부에서는 1899년 12월 스코틀랜드 북부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 아이린 모어섬에 등대를 설치했고요. 등대지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두운 바다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12월 15일 뭐야? 아 왜 이리 어두워? 등대지기들은 뭐 하는 거야? 항로를 표시해야 할 아이린 모어섬의 등대 불빛이 꺼져 있는 겁니다. 깜빡하고 이 불빛을 안 비춘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등대가 고장이 났던지.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사태 파악을 위해서 며칠 후 아이린 모어섬의 조사대를 파견했는데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등대. 원래라면 등대에 함께 상주하고 있어야 할 등대직이 3명. 토마스 마셜, 제임스 다켓, 도널드 메가더. 이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철칙에 따르면 한 명은 무조건 등대 안을 지켜야 하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등대지기 3명 모두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어딜 간 거죠? 이게 철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등대지기용 방수복 3벌 중에 2벌만 사라지고 한 벌의 방수복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등대 밖 방파제에 나가려면 반드시 방수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한 벌의 방수복이 남아 있었다는 거는 등대 안에 한 명의 사람은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수복만 입고 사람은 사라진 것이죠. 한 명은 뭔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방수복도 못 입고 일단 등대 밖을 나갔다고 한다면 그런데 섬 일대를 수색하다가 부서져서 나뒹구는 나무 상자들과 휘어진 철제 난간 등 마치 폭풍에 휩쓸린 듯한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사대는 3명의 등대지기들이 풍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날은 폭풍이 불지 않았다고. 등대지기들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12월 15일에는 폭풍이 불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봐. 실제로 등대지기들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등대 일지에도요. 바다는 고요했다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시신은 물론 바다에서도 유류품 한 점조차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등대지기 3인의 행방과 진실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5년 5월 26일 카리브해 휴양지 아루바 섬으로 졸업여행을 떠난 고등학생들. 즐거웠던 닷새간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비행기 시간 다 돼가는데 할로웨이는 어딨어?
당시 학교 측에서는 묵었던 호텔로 돌아와 할로웨이를 찾아봤지만 호텔엔 그녀의 짐과 여권만 남아있을 뿐 할로웨이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아, 짐이랑 여권이랑 다 두고? 할로웨이 실종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루바 섬으로 달려왔고요. 할로웨이의 한 친구로부터 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어젯밤 바에서 어떤 남학생이랑 나가는 걸 봤어요. 요란 반데르 슬루트라라는 남학생과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4일 뒤 경찰은 할로웨이가 사라진 날 밤 함께 있었던 슬루트와 그의 친구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어쨌든 제일 수상한 건 맞죠. 그렇죠. 늦게까지 바에 최후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난 할로웨이를 호텔에 데려다 줬다고요. 호텔 경비원이 걔를 에스코트 해줬다니까요. 이에 경찰은 호텔 경비원 2명을 추가 체포, 그들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그 어디에서도 할로웨이를 납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 무혐의로 석방됐죠. 그런데 뒤늦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슬루트가 의심스러웠던 네덜란드의 한 방송 기자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 할로웨이? 아, 이게 술 마시다 죽은 거야. 아, 괜히 귀찮아질까 봐 바다에 시신 버렸지. 아, 그럼 호텔에 데려다 줬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네. 아니 너무한데요.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그렇죠. 바다에 이걸 버리다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2월 슬루트의 자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미 전역이 들끓자 슬루트는요. 아니 난 그냥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줬을 뿐이라고요. 그때 제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신은 할로웨이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아루바의 법원은 몰래 촬영한 영상은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 그렇게 슬루트는 또다시 수사망을 벗어났습니다. 야, 이게 법망을 교묘하게 잘 벗어났네요.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뭐 지금 알 수가 없지만 그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예의로라도 그렇죠. 저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할로웨이의 가족과 경찰을 농락한 슬루트는 페루로 도주했습니다. 뭐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주했던 슬루트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범인일 줄 알았어. 난 약간 냄새가 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슬루트는 할로웨이 사건으로 체포가 된 것이 아니라 페루의 한 호텔에 머물던 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것만 봐도 네, 심증은 확실한데. 도대체 그날 밤 할로웨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사라지는 미스테리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 일명 육지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버몬트주 베닝턴에 있는 글래스텐베리 산을 중심으로 우드포드, 샤프트베리, 서머셋 지역을 포함하는 삼각지대, 베닝턴 삼각지대입니다. 근데 저 삼각형의 지대 안에서 실종 사건이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포의 베닝턴 삼각지대, 미스테리한 연쇄 실종 사건은 7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 11월 이 지역의 베테랑 사냥 가이드 미디 리버스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당시 4명의 사냥꾼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리버스가 어디 갔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무리에서 조금 앞서 걷던 리버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을 비롯해 미군까지 출동.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리버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 사냥 가이드라면서요. 그렇죠. 이거 한두 번 다닌 길도 아니고 아니 그 동네를 아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텐데. 아, 이게 흔히 말하는 눈 감고도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길을 잃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야생동물이랑 마주쳤나?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리버스 실종 1년 뒤인 1946년 12월 베닝턴 삼각지대의 롱 트레일로 하이킹을 하러 간 대학생 폴라 웰든. 하지만 다음 날 웰든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자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갑자기 사라진 웰든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대가 투입됐는데요. 하이킹을 하러 갈 당시 웰든은 눈에 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많았지만요. 그녀 역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았죠. 목격자는 많은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공통된 거잖아요. 마지막 포인트를 못 봤다는 겁니다.
진짜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자, 게다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종도 발생했습니다. 1949년 12월 세인트 알반스에서 베닝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탄 제임스 테드포드. 당시 버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남자 분명히 마지막 정거장에서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베닝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비한 실종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에 8살 소년 폴 잽슨과 50대 프리다 랑거까지 연이어 실종.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모두 5명이 이 베닝턴 삼각지대에서 실종됐는데요. 실종 약 7개월 뒤 시신으로 발견된 프리다 랑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미스터리다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다들 흔적이 없잖아. (1990년 8월) 일본 한 가정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렸는데요. 괴로워. 너무 분해. 혹시 너 사요코니? 지금 어디니? 자,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의문의 전화를 건 사람이 4개월 전 실종된 딸 미나미노 사요코였기 때문입니다. 야, 4개월 만에 실종된 딸과 연락이 닿은 거네요. 실종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마 얼마나 놀랐을까? 찾았겠네. 안타깝게도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또다시 행방이 묘연해졌는데요. 자, 사요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실종되기 전 약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일주 중이던 사요코는 1990년 3월 말 네팔에 입국.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한 달 정도 트레킹을 할 거예요. 4월 3일 카트만두에서 보낸 편지를 끝으로 사요코는 연락 두절되며 실종. 가족들은 사요코를 찾기 위해 네팔로 향했고요. 자, 일본 대사관과 네팔 경찰의 수사 끝에 안나푸르나 인근 도시 포카라의 한 호텔에서 사요코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머물렀던 호텔 방 안엔 가방, 옷, 돈 등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뭐야?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네. 이거는 이동하러 나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정을 풀고 뭐 앞에 나가서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주변을 좀 뭐 관광을 한다거나. 그리고 만약 등산 중 사고사를 당했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였다면 돈과 소지품이 그대로 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수색에 나섰던 네팔 경찰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사고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발표. 그리고 4개월 뒤 그렇게 사요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분하다는 말만 남기고 끊어진 전화. 그 전화가 어디에서 걸려온 건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27일 새벽 1시경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던 40대 남성이 깜짝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해당 남성이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후 호텔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행적. 휠체어를 탄 채 정체불명의 남성들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실종 남성은요. 중국 투자회사 M그룹의 창업자로 자산 규모만 약 6조 7천억 원. 샤오젠화 회장님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은 중국 재벌 회장의 실종 미스터리라며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돈놀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업을 내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소문 하나. 샤오젠화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거 아니야? 샤오젠화 회장이 사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안에 체포 이런 얘기면 뭘 잘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 샤오젠화 회장은 재산을 축적한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일명 신비의 갑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다만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의 협력이 작용했다라고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의 한 일간 신문에 게재된 글. 현재 해외에서 치료 중이며 곧 언론을 만나겠습니다. 중국 본토로 납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실종된 샤오젠화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아니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가족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샤오제나 회장. 대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 하교 후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 늦은 밤이 돼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구미가 사라진 지 20년이 지난 1997년 일본 언론에 메구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한국인의 증언이 공개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메구미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요코타 메구미를 북한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출신 안모 씨였는데요. 그는 메구미가 북한에 살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9월 1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메구미가 북한으로 온 게 맞소. 하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가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4년에 자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참 기부한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가족과 잘- 고국에 그리웠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셨던 거겠죠. 이후 메구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2004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메구미의 유골이 메구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 출신 김연희가 메구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주장.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 그녀가 북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뭔가 앞뒤는 안 맞네요. 생존 모습을 봤다고 또 하는 증언들이 있으니까. 부디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19년 8월 3일 한 영국 가족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65km 떨어진 세렘밤의 열대 우림 속에 위치한 리조트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방에서 자고 있던 15살 딸 노라 앤 퀴어린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1층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을 뿐 노라는 자신의 방을 비롯해 리조트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산책을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추측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라는 납치된 게 틀림없어요. 노라에게는 발달 장애가 있었는데 평소 몸이 약한 노라가 창문을 넘어서 스스로 밖으로 나갈 리 없다며 납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후에 노라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 군대를 비롯해 원주민 300여 명이 이 밀림을 뒤졌습니다. 또 헬리콥터, 드론, 탐지견까지 총동원, 실종 5일째 노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잠수부까지 동원, 밀림 내 강과 계곡도 샅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종 열흘째인 8월 13일 실종됐던 노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이제 무사히 발견된 건가요? 그러나 리조트에서 약 2.5km 떨어진 개울에서 발견된 노라. 이 노라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돼 있었고요. 옷이 벗겨진 알몸의 상태였다고. 납치야. 납치해서 성폭행. 아유.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유. 그런데요, 부검 결과 말레이시아 경찰은 노라가 굶주림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장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단순 사고사로 매듭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요. 또 평소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노라가 험난한 밀림을 혼자 헤매고 다녔는데 시신에서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어디 나뭇가지나 이런 데 긁히지 않고 2.5km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고? 그렇다면 대체 왜 노라는 홀로 그 어두운 밀림 속으로 들어갔던 걸까요? 그리고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과 2년 사이에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주택가에서 여성 3명이 잇따라 실종되는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런 여성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단순 가출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경찰은 동일범에 의한 납치 사건이라고 판단,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펼쳤는데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난 2013년 5월 6일 밤 클리블랜드의 한 주택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놀란 이웃 주민이 즉시 그 집으로 달려가 보니 초라한 행색을 하고 두려움에 떠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설마 그때 실종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피해자. 놀랍게도 그녀의 정체는 10년 전인 2003년 4월에 실종됐던 여성 어멘다 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 여기에는 저 말고도 2명의 여성이 더 감금돼 있어요. 2002년과 2004년에 실종됐던 미셸 라이트와 지나 베헤수스 역시 같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안 걸리고 그게 가능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역시 동일범의 소행이었네요. 그런가 보네. 납치범의 정체는 남성 아리엘 카스트로와 그의 형제들. 그들은 납치한 여성들을 무려 10여 년이나 지하실에 감금한 채 구타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은 냉골 같은 지하실에서 사슬로 기둥에 묶인 채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을 보내야 했는데요. 심지어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나이트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자 유산시킬 목적으로 임신한 그녀의 배를 둔기로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휴, 결국 카스트로는 총 97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2013년 9월 죄값을 다 받기도 전에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사람을 가뒀는데 그걸 못 찾을 수가 있는지. 그렇죠. 왜냐면 뻔히 이게 뭐 산골짜기도 아니고 주택가에 있었는데. 같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웃이고. 야. 자, 당시 경찰은요, 납치범인 카스트로와 관련된 신고 전화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카스트로 집 뒷마당에서 여성이 기어다니는 걸 본 적 있어요. 난 그 집에서 누군가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신고했었다고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는 응답이 없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려 10여 년의 소중한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피해자들. 그녀들의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9월 26일 밤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에 위치한 한 교육대 학생들은요. 이걸라에서 열리는 교사 임용 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타고 있던 43명의 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43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집니까? 그러게. 당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다가 도망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복면을 한 괴한들이 나타나 총격을 가하고 우리를 습격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버스. 아니 뭐야. 그리고 교대생 43명 실종 발생 2달 뒤인 11월 멕시코 연방검찰총장이 발표한 충격적인 수사 결과 지역갱단이 학생들을 납치한 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죽여요? 갱단하고 학생들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밝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갱단을 사주한 것이 바로 지역 경찰이었던 겁니다. 시위 잠재우려고? 그렇습니다. 경찰들은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납치한 뒤 너의 경쟁 조직원들이야. 알아서 처리해. 응? 학생들을 경쟁 조직원이라고 속여 지역 갱단에 넘겼고요. 이후 갱단이 학생들을 살해한 뒤 이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불태운 뒤 강에 버렸다는 겁니다. 우와. 시위를 잠재우려고 갱단을 이용한다고요? 그것도 무고한 학생들을. 경찰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두 명도 아니라 무려 43명의 건장한 대학생들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불태운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종 학생들의 가족들과 미주인권위원회 주장에 따르면요. 43명의 시신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나무 30톤, 디젤류 13톤가량이 필요한데 소규모 지역갱단에게 이만한 물자를 동원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서둘러서 마무리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종결을 합니까? 이후 경찰 갱단 1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만 100여 건 이상의 증거 중에 절반 이상이 고문 등 무리한 수사로 얻어졌다며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실종 사건에 개입한 다른 세력이 뭔가 배후의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그치,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후 가족과 시민단체의 진실 촉구 시위에 2018년 12월에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멕시코 교대생 43명 실종 사건에 멕시코 군대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우, 제가 봤을 땐 군대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있을 것이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01년 일본 히로시마현의 작은 마을 세라초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남편 야마가미 마사히로와 아내 준코, 그리고 어머니 사에구사와 반려견 레오, 그리고 분가한 외동딸 치에는 그 어떤 불화도 없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2001년 6월 4일 아내 준코 씨는 회사 동료들과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조차 없자 급 불길함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반려견 레오조차 집에 없었고요. 집안은 방금 막 사람이 나간 듯한 흔적으로 가득, 거실 불은 켜진 채 식사도 차려져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런 상황이면은 약간 납치.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납치를 뭐 한두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도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납치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뭐 가족에 대한 원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시 히로시마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7일 호수에 차가 전복된 것 같아요. 야마가미 일가의 집에서 약 18km 떨어진 교마루 댐에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 속에 있던 자동차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차량은 실종된 야마가미 가족의 차량. 그곳에서 가족의 시신과 반려견 레오까지 나란히 발견. 발견 당시 가족 모두는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었고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부검 결과 시신에선 수면제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외상 등 타살의 흔적도 없어 결국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집단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만약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아내 준코는 중국 여행을 갈 준비를 했을까요? 게다가 딸 치에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아니, 자살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4년 3월 29일 네덜란드인 두 친구 22살 리잔과 21살 크리스. 두 친구는 파나마의 보케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울창한 자연에 반한 두 친구. 그래서 홈스테이 가족이 키우는 개 블루와 함께 하이킹을 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두 소녀는 돌아오지 않고 데리고 갔던 반려견 블루만 혼자 집에 왔습니다. 뭐죠? 왜? 경찰들은 곧장 수색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녀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결국 파나마 당국은 특수부대를 동원, 그리고 두 소녀의 모국인 네덜란드 경찰팀까지 가세 수색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일 동안 숲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그녀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아,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갈 데가 없잖아요. 저기 뭐 산인데. 대체 어디로 간 거죠? 그런데 그녀들이 실종된 지 10주가 지났을 무렵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리잔이 메고 나간 파란색 가방이 발견된 건데요. 그런데 이 가방이 발견된 곳은 홈스테이 지역인 보케테에서 걸어서 무려 15시간이나 걸리는 한 강둑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83달러와 여권, 물병, 카메라, 속옷, 그리고 스마트폰 2대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역추적을 시작했죠. 응? 그녀들이 하이킹을 떠난 날은 4월 1일.
그런데 하이킹 시작 몇 시간 만에 그녀들은 네덜란드와 파나마의 응급 전화번호로 긴급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아 전화 연결에 실패. 하지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후 7일과 10일 사이에 긴급 전화를 한 횟수가 무려 77번.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이었는데요. 카메라 안에는 하이킹을 떠난 4월 1일 즐겁게 등산로를 오르는 두 소녀의 모습도 담겼는데 근데요? 실종된 지 일주일 뒤인 4월 8일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2분 간격으로 깜깜한 숲속에서 플래시를 터뜨려 찍은 사진이 90여 장. 그리고 그 사진 안에는 크리스로 추정되는 피 묻은 머리 사진까지. 어메. 그리고 2달 뒤엔 뼈 33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그중에 28개는 리잔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녀들이 깊은 숲속에서 야생동물의 습격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요. 하지만 발견된 뼈에선 동물의 흔적 하나 없이 마치 사람이 표백이라도 한 듯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녀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 진실은 말 없는 두 소녀와 강아지 블루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2004년 2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여대생 마우라 머레이가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날과는 어딘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상한 행적을 지금 뒤쫓아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교수님께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종 뒤 조사 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3시 반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고 캠퍼스를 나갔고요. 그리고 10분 뒤인 3시 40분에 ATM기에서 $280를 인출한 것이 확인됩니다. 저렇게. 찍혔죠. 이때 CCTV 속 그녀는 혼자였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 그녀는 뉴햄프셔주의 하버힐 112번 국도에서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졌는데요. 이때 지나가던 운전자가 도와주려고 하자 방금 보험사와 연락했습니다. 경찰 안 부르셔도 돼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사 결과 그녀는 보험회사와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건 뭐죠? CCTV에도 지금 혼자 찍힌 모습뿐이고. 네. 자, 그리고 일부러 도로에서 상황이 발생됐는데 경찰도 필요 없다. 그렇죠. 라고 거짓말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7시 46분경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우라 머레이는 차만 남겨둔 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만 갖고 이미 사라진 상태. 이후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끝내 의문으로 남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8년 뒤인 2012년 아이디 112dirtb라는 한 유저가 너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누군가 차 안에서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한 남성이 누군가를 조롱하듯 웃더니만 깜짝이야. 해피 애니버서리 기념일을 축하해라는 문장이 뜹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날짜는 2012년 2월 9일. 그날은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거 영상을 올린 사람이 네.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 아니면 뭐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제목은 아예 마우라 머레이. 뭐야. 이 영상에는 브레튼 우즈 리조트 티켓 한 장이 있었는데 그 티켓에 찍힌 날짜는 그녀가 실종된 이틀 뒤인 2004년 2월 11일.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브레튼 우즈 리조트 근처에 안매장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저거는 저 주변을 좀 다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유저 알든 올슨을 잡았는데요. 잡았어요? 당시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체 그날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정말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의문의 동영상은 그녀의 실종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2007년 9월 14일 영국 잉글랜드 북부 지역 동카스터에 사는 앤드류 고스텐의 실종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실종 사건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 이유, 실종 당일 앤드류의 행동 때문인데요. 오전 8시 30분경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선 앤드류. 하지만 소녀는 버스에 타지 않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선 열쇠와 게임기를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죠. 그리고 인근의 현금 인출기에서 200파운드, 한화로 약 36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약간 실종이 아니라 가출 느낌 아닌가요? 지금까지로는 그래 보이네요. 네. 자, 오전 9시 30분경 런던행 기차표를 구입한 앤드류. 당시 직원이 그에게 1파운드, 약 1,800원만 더 지불하면 왕복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앤드류는 아니요, 전 편도 티켓만 있으면 돼요 라며 망설임 없이 편도 티켓만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전 11시 30분경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에 도착한 앤드류. 그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잡혔네요. 저기 있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이 모습이 앤드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에 앤드류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 뭐 CCTV 보면은 지금 뭐 길을 헤매거나 두리번거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앤드류가 사라진 지 어느덧 1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앤드류가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은 가족들. 그래서 가족들은 앤드류의 현재 모습을 예측해 몽타주 전단지를 제작해서요. 영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금도 계속 사라진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갔을까? 미스터리만 품은 소년 앤드류의 실종.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2009년 6월 16일 아침 아일랜드의 로스즈 포인트 해변을 산책을 하던 부자는 그곳에서 수상한 현상을 목격하고 맙니다. 바로 나체 상태 남성의 시신. 그리고 그의 주변엔 사망 전에 입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신발 등 소지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분증 같은 건 나오지 않았고요. 누군지 모르는 거네요. 자, 부검 결과 남성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저러면은 자살이 아니에요. 그 급성 심근경색인데 왜 옷을 저렇게 벗어놨겠습니까? 벗을 시간이 없지 뭐. 그렇죠. 급성 심근경색. 그 바로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의문점들이 참 많은데요. 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돌입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슬라이고주의 한 호텔 직원으로부터 그가 오스트리아인 피터 버그만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피터 버그만이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아일랜드에 입국한 외국인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은 없던 겁니다. 그가 호텔 체크인 서류에 작성한 오스트리아 빈의 집 주소도 확인해봤지만 그곳은 집이 아닌 텅 빈 공터였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피터 버그만의 정체. 결국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경찰은 다시 사망 전 그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지의 남성이 슬라이고 주에 모습을 드러낸 건 6월 12일 피터 버그만이라는 가명과 가짜 주소를 대고 호텔에 체크인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럼 뭐 그냥 평범한 사진이죠? 자, 그 다음날 우체국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연휴에 선지 우표 8장을 구매했고요. 다음날 6월 14일에는 호텔 인근에서 택시를 잡고 기사에게 수영하기 좋은 조용한 해변을 추천받아 로스즈 포인트 해변을 잠시 산책한 뒤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5일에는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나섰는데요. 자, 버스 정류장에서 종이 몇 장을 읽고 쓰레기통에 버린 뒤 곧장 버스를 타고 로스즈 포인트 해변으로 향했고 그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진짜 이해 안 되네. 그 종이에 뭐가 있을까? 종이를 뒤져보면 뭐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편을 왜 사냐고. 근데 이 남성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요 혹시? 얼굴도 이제 공개됐으면 뭐 가족이나 지인이나. 그럴 법하죠. 네. 신락 같은 희망으로 유럽 전역에 그의 사진을 배포했지만 남성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도 가짜고
심근경색이라는 사인은 그럼 진짜일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뭔가 베일에 가려진 거일 수도 있고 참. 아니 근데 그 사인도 모르겠네.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과 국적,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한 남성의 미스터리한 죽음.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음 특종입니다. 일본 도쿄도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 하치조. 그런데 일본 최대 명절 오봉을 앞둔 1994년 8월 11일 섬 내 공영 화장터에서 발견된 의문의 유골로 섬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아니 화장터에 유골은 뭐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유골이 발견됐을 때만 해도 누군가 시신을 이장하려다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몰래 두고 간 건 아닐까 생각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유골에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섬의 모든 묘를 조사했지만 그 어디에도 이장을 위해 파헤친 흔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하치조 섬의 화장장은 연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화장이 가능한데 유골 발견 당일 전까지 접수된 것이 없었고요. 화장을 위해 급유 밸브를 사용한 흔적 등 누군가 손댄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즉 백골은 이 섬의 화장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장되어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야 누가 화장까지 하고 저기까지 가져왔을까? 그러게. 자 그렇다면 누가 왜 외부의 접근도 힘든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유골을 옮겼을까? 사람들의 의구심이 커질 무렵 경찰이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의 결과. 이 유골은 한 명의 것이 아닙니다. 7명의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자, 발견된 유골은 무려 7명의 유골이었고요. 사망한 지 최소 10년이 넘은 유골들로 DNA도 검출되지 않아 신원은 물론 성별과 나이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야 점점 더 이상해지네. 이거 너무 무슨 무섭다. 무슨 뭐 사이비 종교 무슨 이런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것도 생각나는데. 아니면 뭐 또 원한에 의한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백골을 두고 일가족이 당한 거다라는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하치조 섬에서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이나 접수된 실종 신고도 없었고요. 일각에선 사이비 집단의 소행일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굳이 왜 유골을 버젓이 화장터에 버렸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았죠. 그렇죠. 뭐 자기들끼리 조용히 처리하면 되지. 근데 몰래 숨겨놨을 네. 가능성이 더욱더 상식적이라는 그렇지. 거죠. 눈에 안 띄게 해야죠 오히려. 도대체 유골들의 주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 하치조 섬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뒤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 미스터리가 꼭 밝혀져 부디 유골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10월 새벽 3시경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네덜란드 로테르담 쿤스트할 박물관에서 정적을 깨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출동한 경찰들 앞에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 박물관에 걸린 명화들이 깜짝같이 사라진 겁니다. 들어갔구나. 와 이거 무슨 영화 같은 내용인데? 아니 근데 5분 만에 출동을 했다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다 가져가요? 자, 도난당한 그림은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광대의 머리를 비롯해 앙리 마티스, 클로드 모네, 폴 고갱 등 거장들의 명화 7점입니다. 그 가치가 약 254억 원에 달하는 인류의 자산 그 자체였습니다. 어떡하냐. 야 진짜 저거는 미술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들어봤을 이름들이네요. 당시 박물관은 설립 20주년 특별전을 기념해 그간 미공개한 작품까지 포함 150점의 명화들을 전시 중이었는데요. 워낙 고가의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박물관 측에서는 방화문과 기계식 잠금 장치를 강화하고 보안 요원도 늘리는 등 더욱 특별히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아주 가뿐하게 보안 장치를 뚫은 것도 모자라 겨우 단 3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뒷문으로 도주했는데요. 이를 두고 네덜란드 검찰은 전문 범죄 집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추측, 사건 발생 약 3개월 뒤 마침내 루마니아에서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했네요. 그럼 저 찾았겠네 그림도. 수사했겠네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소식. 내가 그림들을 불태웠어요. 진짜? 아들이 체포되자 두려운 마음에 마을의 폐가와 묘지에 숨겨놓았던 명화들을 불태웠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이에 곧바로 조사관들은 그녀가 그림을 태웠다는 난로를 샅샅이 수색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림에 쓰이는 아이와 캔버스 잔해, 구리, 쇠못 등 도난당한 명화의 잔해로 추측되는 것들이 발견돼 미술계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저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건 인류의 자산을 진짜 없애는 거잖아요. 아니 와, 저거 어떻게 진짜. 그림을 다 진짜 불태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용의자의 어머니 올가가 재판 도중 갑자기 그림을 불태우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 아들은 뭐래요? 딴 데 숨겨놨대요? 자, 도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범인들은 그림의 행방은 우리도 알지 못해요 라며 뻔뻔하게도 진술을 거부. 제정신이 아니 근데 이건 야, 몰라요. 그림이 지금까지 못 찾았다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심각하다. 1983년 6월 22일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15살 소녀 에마누엘라 오를란디. 그런데 말입니다. 오를란디 실종 사건 이후 그 배후가 바티칸 교황청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에서?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이 실종된 오를란디의 아버지는 바티칸 시청 직원이었는데요. 당시 교황청 은행장이던 폴 마신커스 추기경이 자신의 비리를 알아챈 오를란디의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마피아 두목인 엘리코 데 페리스를 시켜 딸을 납치했다는 설이 돈 거였죠. 그러나 여러 소문만 무성할 뿐 오를란디의 행방은커녕 생사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2005년 오를란디가 실종된 지 22년 만에 한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 걸려온 제보 전화. 바티칸 산타 폴리나레 성당에 있는 데페디스 무덤에 오를란디 사건의 단서가 있을 거예요. 어머. 역대 교황과 추기경이 안치된 성스러운 산타 폴리나레 성당에 마피아 두목 데페디스의 무덤이 있으며 그곳에 오를란디 실종 사건의 단서가 있다는 거였죠. 자, 이 제보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이에 사람들은 교황청에 진실을 요구했지만 교황청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2년 이탈리아 내 한 언론 매체의 충격 보도. 교황청 마피아 보스와 뇌짜리 거래. 1990년 교황청이 약 7억 5천만 원을 받고 마피아 두목 데페디스의 유골을 산타 폴리나레 성당 납골당에 안치했다는 검은 비리가 밝혀졌죠. 그래서 오를란디 납치 사건의 배후가 정말 교황청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결국 성당의 납골당 수색을 허락한 교황청. 그런데 그곳에서도 오를란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3월, 올해죠. 오를란디 어머니가 받은 익명의 제보 편지. 천사상이 가리키는 무덤을 보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은 두 독일 공주가 묻힌 위치였고 그래서 발굴 후 확인해 봤는데 그 역시 오를란디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8년 11월 24일) 밤 11시경 일본 중부 미에현의 지역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24살 기자 츠지데 노리코. 야근을 마친 그녀는 사장에게 인사를 건넨 후 퇴근길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끝으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인가요? 그녀가 퇴근한 바로 다음 날 그녀의 차만 덩그러니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노리코가 평소 주차하던 곳이 아닌 잡지사 인근에 위치한 한 보험회사 주차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차 안에는 수상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비흡연자인 그녀의 차 안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뒤로 눕혀진 조수석 시트 등 노리코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죠. 납치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 내역에서 실종된 당일 4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정체는 미에현의 한 청년회의소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A씨. 그는 노리코가 마을 축제 취재를 위해 시청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이었는데요. 노리코가 실종된 당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서 사과하려고 찾아간 것뿐이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퇴근한 노리코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도로변에 그녀를 내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던 A씨가 갑자기 무죄가 되면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A씨가 진짜 범인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각종 추측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의 판결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A씨가 노리코의 실종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증거 불충분. 근데 이제 무죄를 받으면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그런데 A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 그대로 잠적했다고 합니다. 아, 비겁하다 정말. 아유. 이 수수께끼 같은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노리코의 부모는 어딘가에 있을 딸의 시신이라도 꼭 찾고 싶어요. 라며 애타게 딸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 스팟 츠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 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공포 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 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또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우즈시 츠보노 온천장에 공포 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우즈시에 있어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지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그럼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호쿠리쿠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 일대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 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고. 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 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영국 유명 락밴드인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 90년대 영국을 휩쓸었던 브리팝 열풍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95년 2월 기타리스트 리치 제임스 에드워즈가 런던의 한 호텔에서 아침 7시에 체크아웃을 한 뒤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2주 뒤 에드워즈의 차가 영국 사우스 글로스터셔 지역의 서번강 근처 한 정비소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정비소는 뭐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소위 자살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살했으면 차는 왜 또 거기가 있어요? 그러게. 하지만 더 이상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요. 자살인지 아니면 또 실종인지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한편 그를 두고 떠도는 무수한 소문들. 어딘가에서 자살했을 거야. 아, 원래 정상이 아니었잖아. 사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으면서 폭력적인 성향까지 심했습니다. 리치 에드워즈는 음악 잡지 인터뷰 중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 갑자기 우리 락은 진짜라며 면도칼로 자신의 팔에 어머. For Real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불안했구나. 그리고 1994년에 발매된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3집 The Holy Bible은 90년대 영국 락 앨범 중에서도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인데요. 하지만 이 앨범으로 인기를 얻은 뒤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살을 할 만한 정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이 또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자살이라고 단정 짓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리치는 실종 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주 동안 42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그 후에 그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실종 13년 만인 2008년 11월 23일 그는 공식적으로 리치 에드워즈의 사망 추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룹 멤버들은 그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꼭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노래를 할 거라고. (1993년 10월 10일) 오전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여객선인 서해 회리호가 승객 362명을 태우고 전북 도안군 위도면에서 출항했는데요. 그런데 출항 30분 만에 갑자기 침몰하며 승객 362명 중 무려 292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된 사고였죠. 당시 해경은 이 끔찍한 참사의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해 회리호 선장인 백모 씨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감쪽같이 종적을 감춘 백 선장, 게다가 선장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탈출한 거야. 선장 생존설, 도주설 등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가운데 사고 인근의 섬 주민들로부터 살아있는 백 선장을 봤다는 제보까지 이어졌습니다. 뭐야?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죠, 선장은.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선장 일단 지휘 체계를 버리고 만약에 도망갔다면 실종자 파악이나 진상 파악이 이게 쉽지가 않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 사법당국은 실종된 백 선장이 생존했다고 판단, 백 선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백 선장의 가족들에게 그가 자수하도록 설득할 것을 종용했는데요. 이거 오래돼서 그런데 좀 이거 사고 원인이 뭐였죠? 사고 조사 도중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이 끔찍한 참사는 미리 예견된 인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기상 악화로 출항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해 회리호는 무리하게 출항을 결정. 게다가 서해 회리호의 정원은 221명이었지만 무려 141명이나 정원을 초과해서 승객 362명을 탑승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요.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5일 뒤 침몰한 배 조타실 뒤편 통신실에서 승객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생각됐던 백 선장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보주가 아니라 그럼 진짜로 최후까지 배에 남아서 네.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했네. 그러니까 승객들을 위해서 남아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야, 근데 어떻게 이것도 파악 못하고 지명수배까지 내립니까? 자, 그렇습니다. 추정컨대 백선장은 배가 침몰하자 즉시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려 했지만 통신실까지 들이닥친 물살에 휩쓸려 결국 운명을 달리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백선장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승객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진짜 눈을 감고도 억울하셨겠네.